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오빠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피해가 이어졌고 2년 전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오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여전히 가해자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호자인 아버지가 퇴원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대 여학생 2명이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학생 중 한 명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딸과 딸의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이 남성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만장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엑스파일을 준비하다가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가운데 이 가해자가 21.9%가 가족이라는 자료를 보고 나서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가정,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친족 성폭행 범죄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는 좀 우리 함께 좀 분노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친오빠. 그런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었죠. 참 이게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성가족부가 이 논란이 커지자 돕겠다고는 했는데, 자, 그걸 다 떠나서 대명천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저도 사실 이제 엑스파일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저도 웬만하면 이제 밝고 좀 기분 좋고 어떻게 되면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다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이런 성범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친오빠라는 사람이 성추행, 어느 정도 신체 접촉,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하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자랐는데 1살 터울 오빠라서 이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고요. 그때도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신고를 했고, 친오빠는 지난 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도 입원하고 친구 집이나 고시원 등을 전전했습니다. 이 피해자가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렇게 전전을 했습니다. 근데 친오빠가 있는 집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이제 입원을 자주 했었는데,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퇴원을 하려면은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갔는데, 장기 보호 시설은 본인이 하는 일이 있어서 지장을 받아서 할 수가 없고, 단기 시설은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해자인 친오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상희 이조님이 이런 뉴스 끔찍해서 못 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춘다고 그냥 눈을 돌린다고 해서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론화를 하고 해야 진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니까요. 자, 변호사님, 이게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좀 몇 개 나눠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친오빠가 왜 구속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구속이 됐으면 당연히 분리가 됐겠죠, 피해자하고. 두 번째로 이제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이 사이에서 이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건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피해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본인이 집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하면 거기서 가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재 수단은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기 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와라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설득을 한 이유는 그 친오빠 형량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이 부모를 어쨌건 가해자도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부모님의 뭐라고 할 수는 그거 있었잖아요. 자기 누나를 살해한 그 남동생을 그 부모님이 선처해달라고. 네, 물론 그것과 좀 저는 결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접근금지 명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다 이해가 되지 않게
장기간 성폭행을 했던 친오빠 한 지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것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 10대 여학생 2명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지? 알고 봤더니 성범죄 피해자였다는 거잖아요. 예, 참 이 소식도 너무 화가 납니다. 10대 학생 2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숨진 여학생 중 한 명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지금 숨지기 전 3달 전에 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경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안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2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고요. 의붓 아버지는 그 이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의붓 아버지와 함께 또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친모 역시 아이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승 의원님. 아버지 또 오빠 가장 진짜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가해자가 돼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또 힘이 돼줘야 될 가족들이 야 그냥 네가 참아라. 우리 가족이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가장 아까 지금 갖고 있는 직전 요 사건 여중생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누구도 나의 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가장 컸을 거예요.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집에서 제대로 그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될 또 다른 부모, 의붓 아버지면 의붓 아버지와 결혼했는 친엄마, 그리고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다면 그것을 지켜줘야 될 친어머니가 사실 어떤 핑계를 대는가 하면 그 아버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딸이 나의 의붓 남편이나 아니면 나의 친남편에게, 그러니까 친아버지에게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라는 형태로 오히려 더 가학적인 이야기를 법원에서 정언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종종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함께 학대한 혐의로 친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는데 친모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경우에서는 정확히 재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걱정되는 게 결국 친부 잡고 친모 잡고 그다음에 친오빠 잡고 이러면 사실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쉼터를 좀 만들어서 그 장소에서 아이가 건전한 양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건립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국회와 좀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좀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가해자 중에서 과연 이 가족, 친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진짜 불편한 진실입니다. 눈 크게 뜨고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보셔야 돼요. 자, 저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서두에 그 양원보 앵커께서 이왕 좀 다루기 어려운 내용인데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가지 좀 수치만 오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21.9% 지금 화면에 방금 전에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성폭행 사건으로 좀 좁히면요. 21.9%가 가족에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수치는 21.9%고 더 큰 문제는 이 범행 지속률이라고 하는데요. 친족이 한번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56.5%입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고요. 범행 장소 역시 좀 충격적인데 집이요. 27.8%입니다. 아이고. 집이라고 하면 가장 또 행복하고 안전하고 해야 될 곳인데 이 집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를 감시하기 쉽고 또 바깥으로 이런 가해 사실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사건도 그랬지만 부모라는 사람들이 네가 이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피해자랑 가해자가 계속 한 집에 같이 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집안 망신이다. 약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더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아니면은 독립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리긴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 자료에 따르면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55.2% 절반이 넘습니다. 첫 상담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해요. 미성년자 때 이런 피해를 당하면은 한참 후에나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이런 것도 문제이고, 근데 문제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원래도 7년이었는데 그나마 늘어서 10년이 됐는데 이 10년이라는 건 사실 어렸을 때 피해를 당했으면 금방 지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이제 중지되기는 하는데 결국엔 이런 피해자 그리고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참아라 덮고 가자라고 하면은 더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진희님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그 통계도 그나마 신고된 범죄의 통계다. 그냥 진짜 속으로 꾹 담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10년 받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친딸을 상대로 8년 동안이나 끔찍한 짓을 한 50대 남성 징역 18년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법률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이 친족 간 성범죄 관련해서 법 규정은 훨씬 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강도가 약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양형 기준입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인데,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살인보다는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양형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건 살인보다 더한 범죄입니다. 인격살인이에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규의 미비가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사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친족 간 성범죄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을 상향을 해야죠. 양형 기준을 상향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보면 저도 이 댓글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법원은 우리나라가 뭐 달나라에 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무슨 대중들의 여론에 따라서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중의 상식과 법의 처벌의 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그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찌 보면 그런 좋은 양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법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답한 얘기 마무리하고요.